안녕하세요. 글로리버입니다. 오늘은 글을 쓸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렵게 살펴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저도 원고 없이 그냥 쭉 제 생각을 떠들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을 쓰려면 일단 글이 무엇인지 아셔야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글이라는 거는 글씨로 읽는 사람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게 일반적인 그 목표가 됩니다. 이게 아마 가장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고 가장 쉬운 걸 거예요. 하지만 뭐 이런 글을 쓸 수도 있지만 한 단계만 더 높아져도 읽는 사람에게 프라임이나 패러다임을 소개하는 그런 개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가 되면은 무엇을 전달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정보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식이 있을 수가 있고, 지혜가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프레임과 패러다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보라는 것은 대상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무언가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을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지식이라는 거는 정보에 뭐 기술이라든지 그런 거를 더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지혜라는 것은 거기에 어, 이렇게 사람이 살면서 얻게 되는 어떤 이치 같은 거를 붙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제가 그냥 떠드는 얘기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뭐 그런 정확한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다음에 프레임과 패러다임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을 얘기하는 건데요. 가장 대표적인 유명한 얘기가 이런 게 있죠. 물컵에 물이 절반이 들어 있었는데 이걸 어떤 사람은 보고 뭐 절반이나 남았네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절반밖에 안 남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똑같은 대상을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글을 쓸 때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하는 건데 이거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최소한 요것만큼은 지켜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맞춤법입니다. 맞춤법이라는 것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나와 다른 이 글을 읽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서 서로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맞춤법에 꼭 맞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얘기할 때 뭐 문제가 되지 않는 표현이다라고 하면은 그 글로 옮겨도 됩니다. 뭐 어떤 여러 가지 은어라든지 뭐 유행어라든지 그런 거 써도 돼요. 단지 은어나 유행어를 쓸 때는 조심해야 되는 게 사실 그 뭐 글을 조금이라도 써보신 분은 알겠지만 내가 은어나 유행어를 막 써서 글을 쓴 다음에 한 1년쯤 지난 다음에 읽어보면은 쓴 사람조차도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언어라는 건 원래 뜻이 계속 변하잖아요. 근데 은어나 유행어는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뜻도 변하고 그다음에 잊혀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금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쓰려면은 이게 과연 이게 어느 정도 이상의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는 유행어나 뭐 그런 그런 것이 될 것이냐 그렇게 고민을 좀 하셔야 됩니다. 대표적인 게 치맥이라는 게 있죠. 네, 치맥이 드라마에서 딱 등장을 했는데 그게 갑자기 많은 사람들 속에서 퍼져가지고서 막 여기저기 저기서 쓰이고 극기야는 얼마 전에는 이게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영어로 이렇게 등재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춤법이 음, 쉽지는 않아요. 근데 너무 어렵게 부담을 갖지는 마시고요. 그다음에 너 글쓰기 공부 좀 해야 돼라고 했을 때 항상 그걸 아셔야 돼요. 맞춤법을 공부하라는 얘기는 어지간해서는 안 해요. 그러니까 글쓰기라는 건 이거 말고 다른 거를 보통 얘기한다. 이건 맞춤법은 가장 쉽고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이고 진짜 조금만 공부하면은 그 다음에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하려는 이야기를 모두 포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하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내가 글 써 보니까 그것 중에 뭐 10개가 있었는데 한 5개밖에 못했어. 그러면 이건 글쓰기를 실패한 거예요. 이건 뭐 중요한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내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를 잘 시작하기 전에 잘 정리를 해놔야 돼요.
내 마음속에 정리를 해 놓든지 어디에 메모를 해 놓든지, 그리고 글쓰기 다 끝난 다음에 읽어 보면서 '아 내가 하려고 했던 이야기가 뭐가 빠졌구나.' 그러면은 나중에 수정하면서 하나씩 추가를 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3 번, 잘못 읽을 가능성을 줄여야 된다. 이건 오독에 대한 건데요. 맞춤법에 대한 오독은 여기에 세 가지로 얘기해 놨지만 사실 이거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일단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맞춤법의 원인이 되는 오독. 그러니까 음 어떤 말뜻을 내가 이렇게 썼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 다른 사람이 쓰는 그 말뜻과 내가 쓰는 말뜻이 다르다. 뭐 그런 식으로 돼 가지고 오독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맞춤법도 그런 그 내부에 모순이 되는 점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맞춤법이 원인이 돼서 오독이 되는 게 있어요. 또 표현이 원인이 되는 오독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문장 표현 막 그런 데서 뭐 단어가 뭐 앞뒤가 바뀌고 뭐 하나 이렇게 넘어가고 뭐 그런 게 오독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재작년하고 작년에 그 기생충이 인기가 있어 가지고 엄청난 그 대량의 어떤 홍보물 같은 게 막 굴러다니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서 뭐가 있었냐면은 그 아들이 그 면접을 보러 가는데 그 송강호가 그 가기 전에 뭐라고 하냐면은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게 보도 자료를 뿌릴 때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라고 써 가지고서 번지는 거예요. 근데 이 다라는 것이 위치만 바뀐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위치만 바뀌는 거에 의해서 그냥 보통은 뭐 그냥 비슷하겠거니 생각을 하지만 자세히 따져보면은 뜻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그 보도자료 뿌린 사람이 잘못한 거죠. 그리고 그 보도자료를 받아 가지고 그 무언가 영상물을 만들거나 기사를 쓰거나 한 사람들도 그게 확인을 아무도 안 한 거예요.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디선가 뭔가 있다 그러면은 꼭 두 군데 이상에서 확인을 해야 되고요. 원본을 확인했었으면 더 좋고요. 근데 기생충 그 이슈는 그러니까 예고편이라도 보고서 확인해 가지고서 고쳤어야 되는데 진짜 아무도 고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확인한 것 중에서는 한 명인가 누군가 고쳤던 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 그냥 그 잘못된 보도 자료를 보고 그냥 고대로 맡겼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그 특히 언론인들은 그거 굉장히 진짜 반성을 해야 됩니다. 요즘에도 계속 무언가 그러니까 잘못된 그 표현인데 그걸 그대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은 그 이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뭐 무슨 뭐 "아픈데 뭘 먹어야 된다." 뭐 그런 식으로 할 때 머리가 아프면 머리통 그래 가지고 그냥 그 누군가 보도 자료를 그 뿌릴 때 머리통이라는 말 쓴 것 같은데 그거를 언론사에서 다 그냥 머리통이라고 했더라고요. 두통이라고 안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 써야 됩니다. 그다음에 프레임이나 패러다임이 원인이 되는 오독인데 이거는 설명을 나중에 따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엄청나게 어려운 얘기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나는 이거 그러니까 어떠한 무슨 그 대상이 있는데 나는 이런 의미로 이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똑같은 문제를 다른 사람은 좀 다르게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쓴 사람과 읽는 사람 혹은 읽는 사람끼리 그게 조금 좀 생각하는 게 달라지는 거죠. 이거는 실제로 굉장히 많아서 무슨 작품 뭐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 뭐 그런 것이 많이 문제가 돼요. 이 예를 들어주고 싶은데 예를 떠오르는 게 없네요. 표현이 원인이 되는 오독이 하나 생각이 났어요. 얼마 전에 오징어 게임 유행했었죠. 근데 거기에서 구스치기 하는 게임 할 때 그 방송하는 사람이 뭐라고 방송하냐면은 2인 1조가 돼서 게임을 합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2인 1조가 돼서 게임을 하는 게 두 명이 게임하는 건지 2인 1조가 된 다음에 다른 사람들과 게임을 하는 건지 예, 그거를 표현이 원인이 되는 오독을 일부러 거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 게임 주최 측에서. 근데 그거를 아무도 의심을 안 하는 거죠. 그냥 두 사람이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글하고 차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 중요하냐면은 어, 말은 뭐 저도 이렇게 지금 마이크 앞에서 이렇게 막 그 마음대로 떠들고 있는데 말이라는 거는 그냥 이렇게 떠들어도 어지간하면은 다 알아들어요. 근데 글은 사실 그렇지 않다고요. 그래서 말은 따로 공부할 필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글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따로 공부를 해서 익혀야 돼요. 그게 왜 그런 거냐 하면은 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음성 언어라고 하죠. 막 그 뭐 단어 뱉고 그다음에 뭐 어조 같은 거 막 변하고 뭐 그런 거에서 거기다가 우리 행동 그다음에 어투 뭐 그런 것들이 막 같이 섞여서 나간다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면은 말하는 거의 절반 이상이 이게 비음성 언어예요. 그다음에 그 문자 언어로 바꾸면은 또 거기서 또 추가로 빠지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뭐 한 4분의 1쯤 되려나? 이 그 말하는 것과 글 쓰는 것의 그 정보량의 차이가. 그러니까 그 나머지 4분의 3 정도 되는 이 정보량을 글을 쓸 때는 그 어떻게든지 오해를 사지 않게 때려 박아야 된다는 거죠. 그 적은 정보 안에.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고민을 해 가지고 그 패러다임과 프레다임을 그 빗나가지 않게 잘 조절을 해 줘야 돼요. 그래서 말하고 글은 차이가 천차만별이다. 말 잘하는 사람이 글을 쓴다. 그럼 망하기가 쉬워요.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이 좀 글을 쓰면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극복해 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읽는 사람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이 읽을 건데 거기다 막 미적분이니 뭐니 해가지고 막 복잡하게 설명을 해놔요. 그러면은 초등학생들 다 자요. 반대로 대학생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초등학생들이 하는 그 읽은 것처럼 1 더하기 1은 2, 뭐 2 더하기 2는 4, 뭐 그런 식으로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학생들은 재미없으니까 잘 수밖에 없죠. 읽을 필요가 없는 글이잖아요. 그러니까 읽는 사람 눈높이에 맞춰야 돼요. 읽는 사람 눈높이에 맞춰서 이야기할 주제를 정하고 그다음에 읽는 사람이 쓰는 언어 수준을 맞춰서 그 단어를 선택을 하고 표현을 선택을 해야 돼요.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냥 하면 돼요. 그 이거는 한두 번 하면은 안 되지만 뭐 글을 100개, 200개, 1000개 그렇게 써 보면은 '아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고서 이해가 됩니다. 그다음에 '개성 있는 글을 써야 한다.' 이거는 사실 문과 쪽으로 가면은 진짜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개성 있는 글을 써야 된다는 게. 근데 이과 쪽에서는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개성 있는 소재, 주제를 선택해야 된다 정도까지는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일단 그 개성 있는 뭔가를 선택을 하면 그거를 전개해서 결론까지 가는 과정은 이과 글쓰기에서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물론 이제 이과생들 중에도 타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이과생의 어떤 뭔가를 글을 써서 표현을 하려고 한다 하는 사람 중에서도 진짜 아주 획기적으로 막 대단한 표현력을 막 보여주는 그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개성 있는 글쓰기가 엄청나게 중요해지지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문과생의 글쓰기, 그러니까 시, 소설 그런 거 쓰는 거로 넘어가는 것처럼. 그러면 개성 있는 글쓰기에는 뭐가 있느냐? 이거는 나중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이 소재 주제 정하는 거, 표현하는 거, 그다음에 그 문체가 있어요, 문체. 근데 문체는 굉장히 중요해서 나중에 한번 따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뭐 이과생들이 그것까지 생각하는 거는 무리고요. 특히 이과생들은 그 어려운 문체 그런 거 쓰면은 어지간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뭐 내가 이제 글쓰기를 몇 년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졌고 자신감이 생겼다 하면은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근데 처음부터 하는 건 아닙니다. 그 나중에 한번 그 읽어서 이렇게 문체를 보여줄 그 기회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생각을 가지고서 이렇게 접근하는 게 있는데 뭐냐 하면은 그 어떤 소설이 있어요. 근데 그 소설은 글쓰기를 진짜 잘한다는 사람들도 이 정도는 해야 문체가 좀뭐 개성이 있고 쓸만하지라고 생각을 하고 처음에 그런 문체를 흉내내서 공부하려고 달려드는데 달려드는데 게다가 진짜 글쓰기 엄청나게 재능 있다는 사람들도 한 몇 달, 한 세 달, 네 달 정도 열심히 노력하다가 결국에는 절망해서 글쓰기를 때려치게 된다는 그런 그 작품이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제 그쪽에 그 출판사에서 허락을 하면 한번 그거를 한 5분, 10분 뭐 그 정도 읽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아마 되게 재밌을 거예요.
그다음에 자기 검열을 금지한다. 이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 글을 쓰는데 어떠한 뭐 그 주제에 대해서 글을 쓰려고 해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소재들이 쭉 있죠. 근데 그 소재들 중에서 어떠한 소재를 이제 내가 이제 떠올렸어요. 글을 쓰려고.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 소재에 대해서 글을 쓰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거야. 아니면 결과가 안 좋을 거야. 내가 쓸 얘기 별로 없네. 이 소재를 채택했을 때. 그럴 때는 아예 쓰기 전에 다 이렇게 제껴놓고 안 써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 머릿속에 떠올랐으면은 그걸 다 글씨로 글에 다 집어넣어놔야 돼요. 근데 이 자기검열을 금지한다는 이게 그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나중에 그 퇴고를 하겠다는 그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쪽에 뒤에 가면은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다음에 글쓰기 팁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 무슨 글은 어떻게 써야 한다. 뭐 그러면 뭐 여기에서 뭐 쉼표는 어디에 찍어야 한다. 뭐 그런 글쓰기 팁들이 엄청나게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이 봤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은 그냥 무시하세요. 그게 도움이 많이 되는 팁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그 팁들이 오히려 글쓰기 실력 성장에는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기초가 되는 그 진짜 중요한 내용들 딱 그것만 갖고 글쓰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학 공부 이과니까 수학 잘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수학 공부 어떻게 했어요? 뭐 학원에 가가지고 문제 하나당 공식 하나 이렇게 적어주는 거 가지고 다 외워가지고서 그 공부를 하면은 그 수학 성적 아니면 수학 실력이 향상되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금세 한계를 만나게 되죠. 뭐 중학교 때까지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뭐 중학교 한 학년 동안 배우는 문제가 1000가지 유형 정도밖에 안 되니까 어떻게든 할 수 있을지 몰라.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일단 10,000가지가 넘어가죠. 기본적인 문제들이. 그러면 10,000가지를 공식을 10,000가지 이상 외워야 한다는 거니까 그거는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글쓰기 팁 같은 것도 그냥 내 걸로 만들어야지 그거를 어디서 이렇게 정리해 준 게 있어. 그러면 그거대로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글을 읽을 때 집중해야 할 것. 이거는 글을 쓰는 것과 읽는 것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아주 큰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글을 읽을 때는 모든 걸 전체를 다 아우른 다음에 그거에서 이제 내가 뽑아낼 수 있는 것, 접근해야 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 1번. 글쓴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그러니까 글쓴이가 뭐를 말하려고 글을 썼는데 그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어떤 글을 쓰면은 거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뭐라 그래야 되지? 이게 뭐 옳으니 그르니 막 그러면서 막 하는 게 있어요. 잠깐만요. 제가 유튜브에 제가 댓글을 달았는데 거기에 이제 답글이 뭐 이상한 답글이 하는 거가 생각이 나가지고 그걸 한번 불러 볼게요. 네, 이게 과학 채널인데 이분이 여기서 이제 지구 온난화에 대한 지구 온난화에 대한 영상을 하나 올렸어요. 예전에 뭐 불과 얼마 안 돼요. 근데 거기다 제가 이거는 그냥 댓글을 달았던 거고요. 문제는 이 다음 이거였는데 지구 멸망이란 단어를 볼 때 지구 멸망이 아니라 인류 멸망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라고 했는데 맞는 얘기죠. 근데 사실은 인류 멸망도 아니에요. 인류가 좀 상황이 나빠졌다고 전체가 다 멸망해 버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류 멸망도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지금의 선진국 지역이 기후가 바뀐다는 말이죠. 지금 추운 그린란드 같은 지역이 따뜻해져서 살기 좋아진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라고 이렇게 댓글을 달았어요. 그랬더니 뒤에 이제 몇 개만 볼게요. 물음표. 따뜻해지는 것은 맞는데 살기 좋아지는 건 아니다. 여기까지야 뭐 아무 게 없죠. 근데 여기까지 괜찮죠. 근데 여기다가 갑자기 이제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런 게 하는 거예요. 먼 돌림. 따뜻해지는 지역만 보이는 거임. 왜 이리 시야가 좁음. 아니 이 영상 보고도 어떻게 그런 결과를 도출할 수 있지? 해양 생태계 아작나고 식량과 살아갈 토지가 줄어들면 인류명이 일어나는 게 맞지.
이게 뭐 부동산 투기인 줄 아나. 내 땅만 좋아지면 뭐해. 다른 지역 사람들 다 죽어나 동물심을 죽어가는데 이런 식으로 제 원래 댓글과는 동떨어진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받아들이고 싶은 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런 거 댓글 다는 거예요. 근데 뭐 어쩌다가 한 사람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뒤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 사람도 그랬죠. 이 사람도 그렇죠. 이 사람도 그렇죠. 이 사람도 그랬죠. 이 사람도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기가 그냥 알아듣고 싶은 아니, 생각하고 싶은 대로 그냥 다른 사람의 글도 같이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맞지 않으니까 공격을 하는 거죠. 사실 많은 악플들은 다 이런 식으로 생겨요. 그러니까 글을 읽을 때 집중해야 되는 것은 자기 생각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그 상대가 어떤 생각을 갖고 글을 썼는지를 일단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위에서 내가 이해한 것과 글쓴이가 말하려는 것이 같은지 확인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일단 처음에 읽을 때는 누구나 다 잘못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읽어서 아 이런 뜻이구나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읽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특히 그 내 생각과 맞지 않고 뭐 어떠한 그 민감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뭐 그런 것 같다면은 그런 식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확인한 다음에 문맥과 행간을 파악해야 합니다. 문맥과 행간을 파악했는데 그래서 '아 맞구나.'라고 정확히 확인을 했어도 진짜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자기가 생각한 것 자체를 그래도 믿으면 안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글쓴이가 여기서 숨기려고 한 것이 무엇이고 그다음에 진짜 말하려고 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그 확인을 해 줘야 됩니다. 이거는 어두운 뭐 신문 기사라든지 뭐 뉴스, TV 뉴스 뭐 그런 거 볼 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그냥 꼭 그런 거 볼 때마다 꼭 그런 거를 뒤에서 생각을 해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모든 그 언론이 뭐 어떤 사안에 대해서 똑같이 방송을 한다라고 했을 때 모든 사람이 어떤 한 대상을 똑같이 그 보고 똑같이 분석을 하는 거는 세상에 있을 수가 없거든요. 1 더하기 1은 2 다라고 써 놓는데 이것도 누군가는 당연해 보이지만 누군가는 '아니야 1 더하기 1은 3일 수도 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건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해석하는 뉴스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뉴스가 엄청나게 많죠.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 어떤 정확히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게 진짜 맞는지 이 뒤에 숨겨진 뭔가 있는 건 아닌지 뭐 그런 거를 생각해야 돼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글쓴이의 권위라고 써 놨는데 사실은 이거는 예 너무 축약해 가지고 좀 그 요것만 봐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어쨌든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무언가를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얘기한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짜 전문가면은 믿기가 쉽겠죠. 전문가가 아니면 그 옛날에 그거 있잖아요. 그 다음 아고라에서 미네르바 사건. 미네르바라는 사람은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그 사람이 얘기한 것 중에 틀린 게 없었어요. 거의. 뭐 제가 그 사람이 남긴 글을 다 읽은 건 아니고 관심 있게 본 것도 아니어서 정확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 사람이 얘기했던 거는 거의 다 맞았다고요. 오히려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보다 더 많이 맞았어요. 근데 그러니까 다른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그 미네르바라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막 검찰 같은 거 동원해 가지고 찾고 근데 틀린 얘기가 아닌 거를 얘기를 했으면은 문제될 게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예 실형을 때려 버리잖아요. 그래서 미네르바라는 사람은 다시는 이런 얘기 안 한다고 하고 어디로 두루뭉술 숨어 버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글쓴이의 권위라는 걸 딱 보고 볼 때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 사람이 진짜 권위자인지 그리고 저 사람이 한 얘기가 저 사람이 권위자인고 저 사람이 한 얘기가 맞는 것 같은데 과연 오히려 저쪽 학계에서 얘기하는 전체가 틀린 게 아닐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지구 온난화와 관련된 것입니다. 지구 온난화는 그 IPCC 쪽에서 그 예전에 논문 조작하고 막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연구되는 것도 다 그거 계열의 그 후속편으로 연구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그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글을 어떻게 읽을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응용이에요. 자, 시험 문제를 풀 때는 그냥 문제 나온 거를 읽고 뜻을 정확히 파악한 다음에 내가 알고 있는 걸 동원해서 답을 찾는다 라고 하는 게 제일 고전적인 방법이고 전공법이죠. 하지만 그렇게 하면 시간이 모자라는 경우도 많이 있고 예상외로 답을 이상하게 찾아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한 게 이거죠. 출제자는 왜 이 문제를 냈을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출제자의 의도만 파악을 하면은 내가 알던 모르던 문제가 어렵건 쉽건 답이 나오는 문제들이 진짜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풀 때는 시험 문제를 읽고 그의 의도를 파악해야 한다. 뉴스를 볼 때 마찬가지죠. 뉴스를 언론사가 왜 이렇게 썼을까? 어떤 누군가가 이렇게 써달라고 청탁을 했나? 아니면은 그 기자라든지 언론사 간부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어떤 이익을 얻으려고 이런 기사를 의도적으로 쓰는 게 아닌가? 뭐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죠. 그 대표적인 게 옛날에 그 물은 생명이다라는 캠페인이 있어요. 그 공중파 지금도 뭐 잘 나가는 공중파 방송사에서 물은 생명이다 캠페인을 했는데 사실은 그 물은 생명이다 캠페인을 할 때 그 방송사의 그 그러니까 소유주가 원래 다른 건설사를 갖고 있었는데 그 건설사에서 그 방송에 맞춰 가지고 미리 준비해 가지고 그 관련된 그 수주를 다 따내서 엄청난 그 이익을 본 그런 그 사건이 있었죠. 그것처럼 뉴스를 볼 때도 그 뉴스가 뭐를 얘기하고 있는 건지 정확히 파악할 줄 알아야 돼요. 물론 다는 못하죠. 그래도 최소한 노력은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쇼핑몰이나 홈쇼핑의 표기 문구 이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막 쇼핑몰 보고 있는데 뭐 그 마감 임박, 매진 임박 뭐 두 개 남았어요. 막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역으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진짜 물건이 다 떨어졌나? 물건이 원래 하나 있는 거 아니었어? 뭐 그런 식으로 그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소비자가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저거를 필요한가 필요 없는가를 판단해서 구매를 해야 되는데 판매하는 측에서는 일단 무조건 떠 넘기는 거 좋아요. 그러면은 생각할 시간을 안 주고 빨리 선택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아주 자극적인 그런 문구를 사용한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건 중요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그다음에 광고 이런 게 있어요. 광고에서 이 제품은 뭐뭐뭐뭐가 좋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역으로 뒤집어 보면은 그 기능은 그 제품의 약점이에요. 그러면은 왜 그거를 그 좋다고 광고를 하느냐? 약점인데 약점이라고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소비자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분명히 약점인데 약점이라고 생각을 못 하기 때문에 그 제품 전체가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제품의 가장 최악의 약점인데 최악의 약점이 장점이 되어 버렸으니까. 그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25년쯤 전에 평면 불안감 모니터가 유행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S사에서 광고를 어떻게 했느냐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좀 잘 정확히 생각은 안 나네요. S사에서 광고를 했는데 그게 뭐 이렇게 그 화소 강경 뭐 그런 거가 관련해서 뭐 좋다고 막 광고를 했어요. 근데 그거를 한 번만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그게 단점이었다는 거죠. 제가 그거까지 S사의 그 제2기획이라는 그, 그 광고 회사에 속았어요. 딱 그거까지. 그 이후에는 쟤네는 원래 저렇게 광고를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아예 무시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생각을 거기서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글쓰기를 하는 방법은 보통 익히 알려진 3다라는 게 있죠. 근데 지금까지 제가 글쓰기 책도 막 수십 권씩 읽고 고민도 많이 해봤는데 3다만큼 집약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 3다는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자, 3다의 첫 번째는 다독. 많이 읽는다는 뜻이에요. 예, 많이 읽는다. 이게 조심하셔야 될 게 3다에 들어가는 이 세 개는 그 단어 뜻 자체는 쉬운데 사실 그거를 조금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그 단어 뜻 이외에 또 다른 뜻이 하나가 더 있어가지고 그 우리가 보통 이렇게 딱 떠오르는 그거대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어쨌든 낱말 뜻은 많이 읽는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역할은 다독은 경험과 생각하는 방법을 익히는 방법입니다. 다독은 자료를 모으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쓸 때 저기에 무슨 내용이 있었어. 그러면 그걸 갖다가 내 글에다가 넣어야겠다. 뭐 인용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참고 자료 해가지고 다른 어떠한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그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걸 하겠다. 뭐 그런 거. 다독은 모든 글쓰기의 시작이다. 당연하겠죠. 근데 다독만 해서는 글쓰기는 절대 나아지지 않아요. 다독은 그냥 한 가지 개념이고요. 이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자료를 잘 정리해 둔다. 그러니까 다독을 해서 찾은 자료들을 잘 정리해 둬야 돼요. 나중에 내가 원하는 때 언제든지 쓸 수 있게. 근데 요즘에는 이 자료 정리하는 그 어려움이 많이 줄었는데 왜냐하면은 뭐 그거를 해주는 앱 같은 것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위키백과라든지 나무위키라든지 그런 백과사전류들이 이런 거를 그 많이 해줘요. 그러니까 이 글을 쓰는 사람이 진짜 중요한 몇 가지의 그 아이디어만 딱 정리해 두면은 그 이외의 세세한 것들은 다 그냥 그런 백과사전을 보면은 많이 해결이 돼요. 그다음에 다음 얘기는 무언가에 대한 목적을 갖고 읽는 것과 무작정 읽는 것의 차이는 크다. 그러니까 무작정 읽을 때는 그냥 그 낱말 뜻 그게 그냥 그 우리 뇌에 들어오죠. 근데 무언가 목적을 갖기 시작을 하면은 예를 들어 내가 글을 쓰는데 무슨 그러니까 어떤 그 주제에 그 활용한 소재가 필요해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글을 읽으면은 똑같은 글을 읽었는데 거기서 적당한 소재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엄청나게 많아요. 저도 거의 글을 읽으면은 내가 무슨 뭔가를 해야 돼라고 하면은 그거 관련된 그 어떠한 그 낱말들 가지고 검색을 몇 번 하잖아요. 그러면은 예전에는 안 보였는데 신기하게 관련된 그 적당한 소재들이 이렇게 탁탁 튀어나와요. 그래서 글을 처음 쓸 때는 안 그랬는데 글을 점점 많이 쓰게 되면서 요즘에는 그냥 그런 그 소재나 그런 거에 대해서 거의 걱정을 안 해요. 참고로 이게 RAS라는 거는 자기계발책 중에서 내내 잡는 거인을 깨워라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이게 신경망 활성 시스템이라는 뭐 그런 말의 약자라는데 지금 제가 얘기한 그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글쓰기 하는 방법 두 번째, 다작. 많이 쓴다는 거죠. 남말 뜻은 그냥 많이 써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쓸수록 좋은 글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이 기술해 놓은 요 문장 하나가 사실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많이 쓸수록 좋은 글이 나올 확률이 높다는 거는 내가 지금 쓴 거에서 좋은 글이 있다. 찾을 수 있다라는 거 의미도 되지만 다른 말로 하면은 그렇게 많이 써봐야 다음에 쓰는 글이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뭐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다음에 엉덩이라는 거예요. 글을 쓸 때 잘 안 써지면은 엉덩이로 쓰라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거는 글 쓰는 뭐 작가라든지 뭐 아니면은 편집자라든지 그런 사람들한테 어떠한 전해 내려오는 뭐 그런 얘기인데 이거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이건 뭐라고 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초보일 때는 아마 맞는 말일 거예요. 일단 분량을 채워놓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뭐 하루나 이틀 정도 지난 다음에 그걸 다시 읽으면서 수정을 하면 돼요. 근데 그게 글쓰기가 어느 정도 이상 수준이 되면은 엉덩이만 가지고 글을 쓸 수는 없어요. 예, 그럴 때는 그냥 뭐 메모하거나 아니면은 뭐 마이크 같은 거, 녹음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 가지고 밖에 나가서 놀다가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하고 녹음이나 메모 한번 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이렇게 좀 모아놓은 다음에 다시 집에 와서 그걸 다시 이렇게 텍스트로 만들면서 고민을 다시 한번 하고 그러면은 대부분 해결이 됩니다. 그다음에 진짜 슬럼프에 빠졌다, 엉덩이가 필요할 정도 슬럼프에 빠졌다 하면은 쉬는 게 정답이에요.
그거는 해결이 나중엔 돼요. 그래서 이 엉덩이 요거에 대한 그 격언이 있죠.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만든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만들어진다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99%의 노력이라는 건 뭐냐면 엉덩이라는 거예요. 엉덩이. 그러니까 책상 앞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제 글 쓰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게 99%예요. 근데 에디슨은 1%가 더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 1%의 영감은 그냥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천재적인 부여에서 이렇게 계시를 받거나 아니면 뭔가 그 자기 나름의 노하우로 그 뭔가를 하나 얻어내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은 에디슨은 조금 그 거만하고 뭐 그렇게 그런 의미로 썼지만 맞는 얘기 같기도 합니다. 근데 우린 지금 이과생의 글쓰기를 하잖아요. 네, 1%의 영감 무시해도 됩니다. 이과생 글쓰기에서는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정 생각이 안 나면은 그냥 그 백과사전 뒤져가지고 찾으면 됩니다. 어렵지 않겠죠? 그다음에 글쓰기하는 방법 세 번째, 3다의 세 번째, 다상량. 다상량이라는 뜻은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뜻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다상량이라는 뜻 자체가 글쓸 주제와 소재에 대해서 많이 생각한다라는 거고요. 많은 것을 헤아려야 한다. 뭐를 헤아려야 하느냐? 제가 여기다가 메모를 해놨네요. 잊어먹고 그냥 건너뛸까봐 메모를 해놓은 거예요. 많은 것을 헤아려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특히 내가 쓰고 싶어서 쓰는 글이 아니라 청탁을 받은 글이라면 주제와 소재를 받은 뒤에 며칠에서 일주일은 숙고한 뒤에 글을 쓰는 것이 좋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면 내가 지금 당장 생각하는 것 이외에 그것들끼리 서로 조합이 일어나가지고 더 좋은 생각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쓰는 글도 어, 도대체 얼마 동안에 지금 써온 건지 지금 기억도 안 나요. 굉장히 오래됐어요. 근데 지금 이제 마무리하고 있는데 제 글 용량이 50 A4 용지 50장이 안 되거든요. 그림까지 포함해가지고 50장이 안 되는데 그거를 쓰는데 뭐 몇 년 걸린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종배합. 그러니까 이종배합이라는 거는 엉뚱해 보이는 다른 뭔가 두 개가 있어요. 그럼 두 개를 이렇게 묶어서 하나처럼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그 사이에서 어떤 보석 같은 결과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제가 쓰고 있는 글이 그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또 앞으로 다음에 쓰려고 하는 것도 그런 식으로 해서 나온 거예요. 대부분 다 그렇게 나옵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그렇게 나오고요. 그렇게 나와서 중요한 걸 하나 발견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사소한 것들은 뭐 이제 백과사전 같은 거에서 찾아가지고 붙이고 내가 이미 이전에 알고 있던 거 갖다가 붙이고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상식에 대한 검토입니다. 상식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어떤 무언가를 생각을 해야 되거나 할 때 아주 밑바닥부터 하나하나 다 생각을 하면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에너지도 오래 걸리고 언제 그렇게 다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그게부터 쭉 생각해 온 거를 예전에 생각했던 거를 이거는 언제나 오라라고 생각해가지고 딱 그 결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 결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그 상식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다시 생각을 전개하면 되는 거죠. 훨씬 빠르겠죠. 그래서 상식이라는 거는 진화론적으로 항상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어떤 환경에서. 자, 그럼 한번 읽어볼까요? 상식은 오늘날에는 몇 년만 지나도 쓸모 없어질 가능성이 커진다. 따라서 글을 쓰기 전에는 늘 소재로 선택된 상식이 정확한 것인지 검토해야 하고 틀린 것 같지 않더라도 무시해보는 게 좋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전에는 예를 들어 농경사회 때는 평생 얻는 정보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배우면은 아버지한테 배운 거 가지고 나도 평생 써먹고 그다음에 그 자식한테 그 내가 배웠던 거를 물려줄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었잖아요.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요. 그 인생 60년이라고 하면은 60년 동안에 제가 아버지한테 받은 거 그다음에 그걸 다시 자식한테 물려주는 거 그 사이 그 변화 사이에 한 30년쯤 차이가 나는데 그 30년 동안에 뭐가 변하겠어요? 사실 변할 게 별로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상식은 언제나 맞는 걸로 생각해도 거의 문제가 없었어요. 그랬는데 이게 산업화 사회가 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스마트폰을 지금 쓰고 있는데 그 이전에 피처폰을 쓸 때 무슨 일을 어떻게 했죠? 생각하는 사람 생각난다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그때 상식으로 갖고 있던 거는 다 버려졌다는 얘기예요. 10년도 안 됐는데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상식이라는 거는 이제는 너무 빨리 변해가지고 항상 늘 생각을 해야 돼요. 예, 그런 게 되게 많이 있어. 예를 들면은 그 제가 취미가 사진 찍는 건데 카메라에 대한 정보들 그런 건 엄청나게 많아요. 특히 카메라는 그 1990년대 중반에서 넘어가면서 디지털 카메라가 개발이 됐죠. 이전에는 필름 카메라였고. 그래가지고 필름 카메라에서 디지털 카메라로 넘어가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진들이 그러니까 상식들이 다 버려져요. 그리고 그 이후에 생겼던 상식들은 또 나중에 그 2010년 넘어가면서 다시 또 엄청 많이 버려져요. 왜 그러냐 하면은 예전에 그 좋지 못한 성능의 디지털 카메라를 쓸 때와 그다음에 디지털 카메라가 이제 어느 정도 이상 돼가지고 더 이상 뭐 화소수 늘리고 뭐 그런 개발은 거의 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된 상황에서의 상식은 격차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울리지 않아서 그냥 버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하나 사진 찍는 사람들은 과학 공부를 안 했어요. 과학 공부를 안 해가지고 예를 들어 뭐 저기 조리개에 관련된 조리개와 관련된 일반 상식이다라고 하면은 그게 과학적으로 어떠한 뭔가 따져서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냥 사진을 찍어 보고 아 이렇구나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적용하는 게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 경력이 10년이에요 지금. 근데 10년 전에 처음에 이렇게 그 배울 때 엄청 이상하게 되게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하나하나 다 점검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그런 거는 다 무시해버리겠어요. 그 틀린 것들은. 그런 것처럼 뭐 그렇게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또 다른 하나는 뭐였냐면은 하드디스크 복원하는 거예요. 하드디스크를 버릴 때 어떻게 한다고 얘기하죠? 하드디스크를 갖다가 디가우징 해가지고 강한 자기압으로 쫙 밀어가지고 완전 초기화시켜서 버려야 한다거나 뭐 그렇게 얘기하죠. 그다음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뭐 몇 번 포맷하고 뭐 몇 번 덮었어야 되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10년 전까지는 맞는 얘기였어요. 근데 10년 이후에는 그, 그 IBM에서 거대 자기 효과라는 그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 하드디스크 원리를 죄다 뒤집어 엎었죠. 그래서 지금 쓰는 하드디스크는 그 이전에 쓰던 하드디스크하고 작동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 가지고 이제는 한 번만 덮었어도 복구는 거의 안 돼요. 그런데 지금도 예전에 막 2000년대 막 그때 하드디스크 관리하는 방법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옳지 않다. 버려야 한다. 그게 왜 문제가 되느냐? 상식에 대한 검토를 안 하는 거예요. 한번 상식이면 영원히 상식이다. 그건 안 되는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그 3달을 이용해 가지고 글을 쓰기를 하는데 자, 글쓰기를 다 했으면은 뭘 해야 되느냐? 당연히 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글은 무조건 퇴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리포트를 써야 되는데 그래서 급하게 썼다. 그런 건 어쩔 수 없죠. 근데 그게 아니고 무슨 사업과 관련돼서 뭔가를 한다. 뭐 진짜 중요한 뭔가와 관련돼서 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그런 글을 쓸 때는 항상 퇴고를 최소 한 번은 거쳐야 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퇴고의 목적, 글이 뜻이 정확히 전달되도록 고치는 게 1차적인 목표입니다. 이건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적이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읽기 쉬운 글, 쉽게 읽히는 글. 우리가 딱 보고서 내용을 파악을 해야 돼요.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건 망한 거예요. 잠깐만요. 자, 이게 뭐냐 하면은 오늘 커뮤니티에 이런 게 돌더라고요. 사내 연애 꿀팁 알려준다 해가지고 있는데 사내 연애를 하는데 우리 편을 만들어 놔야 할 것 같아서 센터장님한테 여친이 마음에 드는 남자 있다고 소개시켜 달라고 함. 이미 우리는 사귀던 사이지만 마치 센터장이 CC 만든 것처럼 꾸밈. 이게 무슨 뜻인지 딱 그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한 10% 정도는 한 번에 볼 수 있겠지만 저도 두 번 읽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 번, 세 번은 봐야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게 될 것 같아요. 이것처럼 이런 식으로 글을 쓰면 안 됩니다. 근데 저렇게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일단 문장이 어느 정도 길고 띄어쓰기도 전혀 안 돼 있고요. 그다음에 어순도 엉망진창이고 그래서 저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요런 거를 하려면은 아주 간단해요. 제일 처음에 글을 다듬는 방법만 익히면은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말다운 글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글을 썼을 때 막 외래어를 막 집어넣고 한자어를 막 넣고 해가지고 글 쓴 거와 그 비교해서 우리말로 깨끗하게 쓴 글이 읽을 때 가장 속도가 빠르다. 그 내용을 파악하는 데 속도가 가장 빠르다. 그러니까 우리말다운 글을 써야 됩니다. 번역체를 쓰면 안 돼요. 번역체, 한자어 뭐 그런 걸 되도록이면 쓰면 안 되는 겁니다. 특히 한자어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좀 심각한데 한자가 그 뭐 중국에서 쓰는 거는 10만 자가 넘어간다고 하잖아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쓰이는 것도 막 5만 자 막 그런 식으로 그 옛날 그 유학자들 뭐 그런 분들은 5만 자 막 그런 식으로 썼는데 사실 발음 나는 거는 500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발음 하나에 한자가 막 100개씩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이렇게 하나의 발음으로 해놨는데 뜻은 막 천차만별로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두 개의 한자로 이루어진 한자어다. 그러면은 하나에 100개, 또 하나에 100개 그러면은 1만 개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론상으로는 1만 개의 한자어 조합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중에서 어떤 게 그 글 쓴 사람이 그 쓴 의도인지 알아요.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한자어는 되도록 안 쓰는 게 좋아요. 한자가 우리말을 망치는 주범입니다. 진짜 그건 안 좋은 거예요. 그다음에 습관적인 표현이 없는 글. 습관적인 표현하면은 뭐 우리가 얘기할 때 그거 뭐뭐 같아라고 얘기하면 확실한 건데도 그냥 같다라는 말을 붙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과생들은 특히 더 심합니다. 문과 출신들도 같다라는 말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 있지만 많지 않거든요. 근데 이과생들은 애초에 그게 몸에 배었어요. 왜냐? 논문 같은 거 쓰면은 언제든지 그 논문을 뒤집는 다른 게 나오면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같다라는 말을 막 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쓴 그 책이나 글은 다 뭐뭐 같다로 끝나는 거죠. 다 같다로 끝나니까 그러니까 불분명한 게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같다를 쓰는 거 그거는 맞는데 문제는 그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것도 그렇게 써버리는 그 부작용이 생겼다. 그다음에 뭐뭐 할 것이다. 뭐 그런 식으로 뭐 것이다가 붙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어요. 것이다가 꼭 필요한 표현이 있어요. 근데 습관적으로 쓰면 안 된다. 근데 습관적으로 그렇게 쓰는 사람이 많이 있다. 또 다른 하나는 뭐, 뭐, 이번 여행 뭐 며칠 가요? 그러면은 뭐 한 대략 한 8일쯤 가요? 라고 하면은 대략과 쯤은 뜻이 어때요? 일치해버리죠? 근데 이렇게 쓰지 말라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습관적으로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두 개를 동시에 쓰는 의도가 있을 때는 써도 돼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만 써. 그래서 중복되는 표현 같은 거를 되도록이면 피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게 습관적으로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말을 할 때는 그걸 다 걸러낼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는 건데 말이 아니라 글을 쓸 때는 다 걸러내야 한다. 근데 이거 걸러내는 거는 글을 쓸 때는 못 해요. 일단 다 쓰고 태고를 할 때 이거를 다 이렇게 걸러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다의적으로 해석되지 않는 글을 써야 된다. 근데 이 다의적으로 해석된다는 거는 어떠한 뭐 낱말 같은 게 딱 들어갔을 때 그 낱말이 여러 가지 뜻으로 이렇게 쓸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다의적이 된다라고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대부분은 생략되는 말들 우리말에서는 뭐 주어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목적어라든지 서술어 같은 것도 여러 문장이 쭉 있었는데 거기에 다 공통되면은 몽땅 다 생략해 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생략해 버리면은 나중에 그걸 읽는 사람들은 도대체 이 문장의 뭐 주어는 이쪽에 있는 이거였어 막 그런 식으로 헷갈리기 시작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그 뒤에 글은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읽을 때 뜻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그런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뭐 아니면은 뭐 부사라든지 뭐 형용사라든지 관용사라든지 그런 거를 그 정확한 위치에 이렇게 딱 배열을 시켜 놓지 않으면은 좀 애매모호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뭐 그거를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쓰는 여러 가지 그 방법들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진짜 시간을 내서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내용과 문맥이 정확한 글. 이거는 뭐 그 다의적으로 해석되는 글 이것과 비슷한 내용이죠. 근데 요거는 뭐 패러다임이라든지 그런 것과 관련돼서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그 뭐 그 한두 번 이렇게 딱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긴 시간에 걸쳐서 하나씩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방법. 제일 첫 번째가 짧게 쓰기입니다. 짧게 쓰기가 뭐냐? 그냥 문단을 짧게 써야 한다는 거예요. 문단이 짧아야 주어와 서술어 찾고 그다음에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부가적인 문장 성분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문장이 조금만 길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내 머릿속이 글 쓰는 사람 머릿속이 혼돈의 카오스로 빠지는 거죠. 아, 그럼 어떻게 하지? 막 그러면서 고민을 막 하게 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짧게 쓰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장 길이는 원래 내용에 맞게 쓰임에 맞게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짧은 문장으로 설명하는 것이 긴 문장의 문법을 확인하는 것보다 어렵다. 그러니까 짧은 문장으로 이렇게 여러 개로다가 쭉 해가지고서 설명하는 것보다 긴 문장 하나 써놓고 문법을 하나하나 따지는 게 더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어려울 것이냐라는 거를 생각을 하면은 그런 것 같죠. 그다음에 문단은 내용에 따라 나눠야 하지만 이게 뭔 소리냐? 아, 어렵다. 제가 썼는데도 어려워요. 네, 뒤에 생략된 걸 읽어볼게요. 문단은 내용에 따라 나눠야 하지만 글이 활용되는 방법에 따라서 길이를 바꿔야 좋다. 예를 들어 책으로 쓰일 글은 익숙한 대로 문단을 나누면 된다. 그러나 모니터나 휴대폰 앱 중에 표시된 글은 가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웹용 글은 문단을 짧게 하는 것이 좋다. 근데 이제 인쇄가 목적인 글은 그래서 종이에 인쇄해가지고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인쇄하려고 아니면 출판하려고 하는 그런 책을 이제 글을 쓰고 있는데 그거를 그냥 모니터 안에서만 쭉 모든 걸 다 해결해가지고 그 하면은 나중에 인쇄해가지고 보면은 꼭 뭔가 이상한 부분이 생겨요. 그렇게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것도 다 노하우죠. 근데 뭐 이거는 뭐 초보자한테는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상 익숙해지면 그다음에 신경 써야죠.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다음에 글 전체의 길이는 짧을수록 좋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 이거 뭔가 문제가 어려워 보여요. 내가 쓰기를 원하는 모든 거를 다 집어넣은 글이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A4용지 10장짜리 글이 있고 A4용지 5장짜리 글이 있어요. 근데 원하는 내용은 다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글이 좋은 글일까요? 무조건 일때는 5장짜리 글이 좋아요. 근데 만약에 글 5장짜리 글이 그 내용은 다 들어갔으니까 5장짜리 글이 좋다고 딱 판단하는데 5장이 너무 축약이 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는 이 5장짜리는 못 쓰고 다시 늘려야 돼요. 늘려서 그, 읽기 편하게 좋게 그다음에 위험성을 다 피해가게 그렇게 써야 돼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10장까지는 안 가더라도 한 뭐 8장 막 그런 식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글쓰기라는 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맞춤법을 배울 때는 어땠냐 하면은 제가 예전에 A4용지 10장짜리 소설을 단편 소설을 쓴 적이 있어요. FF 소설이었는데 그런데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글쓰기를 공부한 다음에 그 단편 소설을 교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딱 8장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20%가 준 거예요. 근데 이게 단편 소설뿐만이 아니고 어떠한 일반적인 글은 글을 그런 걸 생각하지
못할 때 썼던 글들은 교정을 하면 다 20%씩 줄어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초보들이 쓰는 글은 다 20% 정도는 쓸모없는 뭐 낱말 같은 게 사이사이에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5개 중에 하나죠. 20%면은. 그러니까 그게 분량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꼭 그런 거를 염두에 두셔야 돼요.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네. 벌써 1시간이 됐네요. 벌써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네. 자, 다음에 쉽게 쓰기, 독자 눈높이에 맞추기, 읽는 이의 수준을 맞춰라. 이거 제가 아까 잠깐 얘기를 했었죠. 앞에서. 용어와 그래서 제시하는 프레임을 읽는 이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맞춰줘야 됩니다. 이거는 쉽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아요. 해보면은 알게 돼요. 이거는 그냥. 근데 이제 처음에 이런 걸 해줘야 된다라는 거를 몰라서 그렇지. 일단 실제로 교정교육을 하는 거를 딱 보게 되면은 알게 되실 겁니다. 금방. 다음, 글쓴이는 자기가 글을 쓸 때 적용한 프레임을 무시한 뒤에 읽는 입장에서 프레임을 적용하면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왜 이렇게 나가겠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프레임을 밑에 깔고서 얘기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글을 쓸 때 어떤 하나의 문장을 구사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문장은 어떤 거대한 프레임이 밑에 있고 그것 위에서 이렇게 적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바둑 같은 거 둘 때 정석이라고 얘기하죠. 정석은 하나로 간명하게 나타나지만 사실은 그거를 위해서 밑에는 막 그 수만 수의 수일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결정된 거잖아요. 그것처럼 어떤 문장도 밑바탕에 엄청나게 많은 수일기가 있고 그 중에서 하나만 딱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깔려 있는 그 프레임을 표현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표현하면은 글이 굉장히 구차해지고 복잡해지고 분량이 엄청나게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그 프레임을 겉으로 내놓지 않고서 썼는데 그럼 그거를 다른 프레임을 갖고 있는 다른 사람이 읽었을 때 똑같이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그거를 여러 번에 걸쳐서 읽으면서 다른 프레임으로 살펴보면서 고치고 막 그렇게 하면서 고쳐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첫 댓글의 중요성. 이거 뭐 커뮤니티에서 보통 얘기만 많이 하는 거죠. 어떤 뭐 게시물이 올라오면 게시물에 제일 첫 번째 달리는 댓글이 뭐 좋다고 평가를 하느냐 나쁘다고 평가를 하느냐 뭐 어떤 방향을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밑에 다른 사람들은 다 다르게 그 해석해가지고 그 댓글을 같이 달죠. 그러니까 첫 댓글이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댓글 다는 사람이 어떻게 방향을 제시해 주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 그렇기 때문에 이 글을 쓰는 그 일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그 제시를 하냐에 따라서 그게 결정이 됩니다. 소리내서 읽어보기. 그 말하듯이 쓰기. 이거는 뭐냐면 좋은 글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과 같이 이렇게 리듬을 타면서 그냥 이렇게 봤을 때 괜찮은 것이 되게 많이 있어요. 글을 소리내서 읽어보면은 더 좋은 글이 더 쉽게 골라지죠. 그래가지고 글을 쓰다 보면 최대한 피해야 할 것, 어울리지 않는 것, 뭐 그런 것들이 걸러지기도 하고요. 어휘 선택, 어절의 순서 조절, 그다음에 길이 같은 거 조절하고 그런 것을 이렇게 소리내서 읽어보면은 어느 정도 해결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다음에 4번 자기만의 문체로 쓰기.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한 그 소설이 박민규 소설가의 카스테라입니다. 이거는 문체 쪽으로만 따졌을 때는 우리나라 문단에서 아주 역사적인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진짜 그 미묘한 문체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거 처음 읽었을 때 와 진짜 충격을 받았는데 여러분도 한 번씩 읽어보시면 아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 뭐 이과생 글쓰기에서는 그렇게까지 필요는 없고요. 문과생 진짜 재능이 있다고 막 글쓰기 천재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 소설을 읽고서 좌절하니까요. 자, 그다음에 우리말답게 쓰기. 이것도 아까 잠깐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읽기 쉽게 다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말답게 쓰기는
어, 네, 우리말답게 쓴 글은 읽기도 쉽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죠? 이게 그 우리말다운 게 받아들이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그 좋은 글이 된다고요. 뭐 그 외래어, 그다음에 외국어, 그다음에 한자어 그런 거 쓰는 게 오히려 안 좋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유학자나 그런 분들은 아니면 국어학자들도 이게 뭐 한자어가 중요하니까 한문을 써야 한다 뭐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진짜 산정할 수 없는 말이에요. 그게 그 한자 같은 게 들어가면은 읽는 속도가 현저히 떨어지거든요. 그다음에 한자어는 동의어가 많아서 오독하기 쉬워 읽기 어렵다.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되도록이면 우리말을 사용하세요. 자, 이제 그 태고의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냥 이거는 제목, 그다음에 태고는 언제 끝낼지 결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게 딱 두 가지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그, 그 제목은 제일 처음에 글을 쓰기 시작하기 전에 정하세요. 이거는 사람에 따라 노하우가 다 다른 건데 저는 그래요. 일단 글을 쓰기 전에 제목을 정하세요. 왜냐하면은 그 제목이라는 게 나가 앞으로 이런 글을 쓸 거야라고 하는 그러니까 목표를 정하는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제목을 정하고 글을 쭉 쓰세요. 그거에 맞는 글을 쭉 쓰세요. 근데 글쓰기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글을 다 쓰고 나서 다시 처음부터 글을 쭉 읽어보면은 내가 쓰려고 했는 게 이게 아니었는데 제목이랑도 다르네.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제목을 정하고 글을 쓴 다음에 다시 내가 쓴 글을 다 읽어보고서 제목이 맞는지 확인을 하고 제목을 고쳐줘야 됩니다. 제목은 안 고쳐도 되지만 고치는 게 좋은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항상 그거는 고민을 해주셔야 됩니다. 글을 쓴다는 행동을 할 때는. 자, 그럽니다. 이제 마지막 정리. 오예, 다 끝났다. 보통은 특정 주제가 떠올랐다고 바로 글을 옮기면 안 됩니다. 완숙기라는 게 필요합니다. 완숙기가 뭐냐면은 어떠한 생각이 마음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리되는 그런 그 상황이 와요. 그러면은 그 처음에 이제 어떤 글쓰기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 완전히 정리되는 순간까지 그 기간을 완숙기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글을 쓸 때 그 중요한 글이라면은 그 이런 글을 써야지라고 생각한 그 순간부터 이 글을 이제 지금부터 써야겠다라고 하는 그 순간까지의 기간을 너무 좁히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예전에 그 뭐 광고 같은 거 뭐 해가지고서 그 글을 써달라고 의뢰가 들어오거나 하면은 제가 시도해 본 거는 진짜 코피 나기 직전까지 그렇게 급하게 막 써면 그러면은 3일 걸려, 3일. 보통은 한 일주일 정도 걸리죠. 일주일 정도 걸리면은 내가 원하는 거를 다 쓸 수 있어요. 보통은. 그리고 이제 진짜 어려운 글인데 이제 그에 맞춰서 써야겠다라고 하면은 뭐 한 달, 두 달씩 걸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완숙기가 꼭 필요하다는 걸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보통은 글을 쓰기 시작했다면 생각나는 것을 단번에 최대한 빨리 써서 끝내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머리가 막 돌아가는 동안에 그냥 그 손가락은 내가 생각나는 그냥 말들을 그냥 그대로 옮겨 적는 그런 걸로 하시면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 중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 검열을 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러는 동안에는 생각하는 거 외에 이외에 이거는 괜찮을까 이걸 넣어서 막 그런 거는 다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일단 다 넣으세요. 그다음에 빼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다음에 보통은 글을 완성한 후에 한 번 태고하고 그, 그 뒤에 며칠 지난 뒤에 다시 한 번 더 태고하는 것이 좋다. 여기서 요거 가지고 뭐라 하시는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 요거는 저는 이거 몇 일이라고 이렇게 따로따로 띄어서 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맞춤법이 틀리다고 생각을 해요. 뭐 이거 가지고 뭐라 하는 사람이 지금까지 여러 번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텐데 언젠가는 우리 맞춤법을 몇 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태고를 하는 거는 일단 어떻게든 글을 다 완성을 했어요. 그러면은 글 쓰는 거를 끝내자마자 그 자리에서 다시 읽어보면서 태고를 한번 하세요. 왜 그러냐면은 진짜 그 뜻을 해석하기 어렵게 표현되는
그런 부분들이 늘상 있게 마련이에요. 근데 그거는 그 쓴 사람이 그거에 그 글에 대한 기억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읽어야 겨우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읽어보고 아 여기는 조금 위험하게 표현이 됐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딱 고쳐놓으면은 이상이 없어요. 근데 그거를 그냥 놔두고 예를 들어서 오늘 썼는데 그냥 놔두고 내일이나 모레에 가가지고 이거 다시 읽으려고 하면은 내가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진짜 그 최악의 상황이 되는 거죠. 내가 썼는데 의미를 몰라요. 최악의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글을 완성하면 완성하자마자 다시 한번 태그를 해야 돼요. 무조건 해야 돼요, 이거는. 그리고 나서 다 끝냈으면은 그 한 번 끝내면은 그 다음에 좋은 점이 뭐냐면은 이거는 패러다임이나 프레임의 문제 때문에 뭐 좀 이렇게 뭐 좀 그 꺼림칙하고 껄끄럽게 느껴지고 뭐 그런 부분이 있을지는 몰라도 어쨌든 뜻은 파악할 수가 있어요. 내가 쓴 글의 뜻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며칠 정도 지난 다음에 그거를 봐도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고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고치고 그 다음에 또 고치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몇 번을 그 교정을 하는 게 좋아요. 이게 보통 글은 그렇게 써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글을 완성하자마자 한 번 교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며칠 시간 지난 다음에 그 교정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 반복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하죠. 문장과 문장은 되도록 짧게 쓰자. 제가 여기서 문장이라는 걸 하나 쓰고 문장이라는 걸 하나 썼습니다. 일부러 제가 두 개 쓴 거예요. 되도록 짧게 쓰자. 똑같은 내용의 글이고 뭐 큰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면은 짧게 쓴 게 좋은 글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여기서 제가 문장을 왜 두 개를 넣느냐? 이 문장과 이 문장과 뜻이 달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자어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도대체 이 문장과 이 문장은 뭐야? 문장이라는 말이 여러 개의 뜻이 있고 그 중에서 이 글쓰기와 관련된 문장이 최소한 두 개가 있다는 거를 알지 않으면은 이 문장은 뜻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문장은 지금 이 문장이 두 개 들어간 이 문장은 아주 안 좋은 글쓰기의 전형적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앞에 있는 이 문장은 요거처럼 이렇게 마치표로 딱 끝나는 요거 하나의 문장을 뜻하는 거고요. 뒤에 있는 요 문장은 어떠한 큰 그 뭐 이렇게 뭐 작품 같은 거, 큰 글 같은 거를 문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소설, 뭐 시, 뭐 그런 게 그렇게 완성된 그 대상들 있잖아요. 그걸 문장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한자어를 막 남용하지 말자고요. 또 오독이 일어나지 않는 글을 쓰자. 예, 중요하겠죠. 막 이렇게 내가 그걸 써놨는데 읽는 사람마다 다 뜻을 다르게 이렇게 느끼면은 아주 골치 아파지는 그게 상황이 될 거예요. 그다음에 정확한 프레임에 기반한 글을 쓰자. 근데 이게 프레임이 정확한지 아닌지는 그러니까 어떤 프레임이 그 밑에 깔려 있는지는 읽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쓴 사람도 그거를 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내가 쓴 글이라고 해도 그 내가 글을 쓸 때 사용한 프레임이 내 머릿속에서 다 지워질 때쯤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시 그 글을 읽으면서 교정을 하면 해야 되고 그렇게 몇 번을 반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정을 여러 번 해야 한다. 그거는 프레임을 여러 번 지우고 새로 하고를 반복한다라는 그 뜻으로 받아들이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나만의 글을 쓰자. 이건 아까 말씀드렸죠. 나만의 글을 쓰자. 그 나만의 글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까 소재, 주제 선택부터 시작해가지고 문체까지. 근데 문체는 저는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거는 이과 글쓰기에서는 그 따지면 안 되는 얘기예요. 하지만 그게 뭔지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문과생들 글쓰기에도 문체는 거의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문체는 글쓰기 중에 거의 최고급 그 과정이거든요. 저도 그건 구사를 못합니다. 근데 물론 제가 쓴 글은 문체가 좀 독특해요. 그래서 제 글을 조금 읽어본 사람들은 딱 보면은 아 이거는 그 저 사람이 쓴 글 아니야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쓴 글은 독특하긴 한데 뭐 제가 문체를 조절하고 하는 뭐 그런 거는 절대 못합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
어휘력에 관련된 건데 어휘력을 늘려야 한다면서 뭐 무슨 뭐 녹음기라든지 뭐 메모장 같은 걸 들고 다니면서 적어야 한다 뭐 그래가지고 적어가지고 이제 집에 와서 뭐 정리해 놓아야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확실히 그렇게 하면 좋기는 합니다. 좋긴 한데 이게 좋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좋지 않습니다. 왜냐? 단어 하나, 표현 하나 하는 것보다 어떤 내가 쓰는 말이 정확하게 쓰이느냐, 정확하게 쓸 수 있느냐, 그게 더 좋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대표적인 예가 저는 두 가지나 말씀드렸잖아요. 저번 영상에서 제가 그 어휘력에 관련돼서 두 가지 예를 말씀드렸죠. 뭐였지? 잊어먹었다. 어, 아, 초자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내가 그냥 임의로 초자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생각해 내 가지고 막 제 글에다 썼어요. 썼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물론 학교에서 배울 때 초자라는 말을 들었었겠죠. 수업 시간에, 구민윤리 시간에. 윤리 시간에 들어가지고 이제 초자를 썼을 텐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초자를 겹치더라고요. 그 표현 자체가 겹치는데 제가 쓴 초자라는 의미와 그 칸트가 쓴 초자라는 그 낱말의 의미는 비슷하긴 한데 완전히 겹치질 않았어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이제 읽는 사람과 제가 그 표현한 의도가 좀 달랐던 거죠. 예, 그런 문제가 계속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또 다음 얘기했던 거는 경제학 용어에서 악화는 양화를 구축한다였는데 구축한다라는 말이 문제였어요. 악화 양화까지는 우리가 안 쓰는 말이기 때문에 조금 고민을 해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뜻은 어느 정도 알 수 있는데 구축한다라는 말은 완전 일본식 한자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쓰는 말이 아니거든요. 경제학 일본 계열의 경제학 학자들이나 조금 쓰는 거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절대 쓰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문장을 들었을 때 그냥 공부하지 않고 뜻을 바로 알 수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런 말을 할 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표현을 할 때. 자, 여기까지가 제가 이번에 얘기하려고 했던 거고요. 지금 녹음 시간이 1시간 20분. 아마 이거 중복되는 거라든지 실수한 거라도 잘라내도 1시간은 일단 넘어갈 것 같은데 너무 기네요. 어쨌든 글을 쓰려면은 요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요건 진짜 기초고 저는 딱 여기까지만 여러분한테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채널을 제가 운영하는 방법은 뭐 다른 거 없습니다. 배경음악도 깔지 않을 거고요. 저 혼자 계속 떠드는 그런 영상을 만들 거예요. 왜 이렇게 만드느냐? 여러분이 이제 무슨 일 같은 거 끝내고 딱 들어와서 여러분이 이제 집에서 쉴 때 잠자기 전에 제 영상을 딱 틀어놓고 그냥 쭉 듣다가 자연스럽게 스르르 주무시는 그게 제 목표입니다. 그런 채널을 만드는 게. 뭐 ASMR 그런 건 아니고요. 정보를 전달하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막 의무감으로 아니면 나 공부를 꼭 잘해야겠어 막 그런 식으로 막 달려들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듣다 보면은 내가 이런 식으로 글을 이게 다듬어야겠다 뭐 그런 정도의 생각을 가질 수 있게끔 하는 게 제 채널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뭐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들으세요. 들으시고 그다음에 전 영상에서 지금 이 글의 설명란에도 적어두겠지만 이메일로 글을 이렇게 보내주시면은 같이 이렇게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려운 글 쓸 필요 전혀 없고요. 어려운 글을 쓰면은 제가 교정을 못하니까 오히려 안 되고요. 그냥 자기의 그냥 일반 사생활이라든지 그냥 하고 싶은 이야기라든지 그런 쉽게 여러 사람이 공감 갈 수 있는 글 같은 거를 써가지고 A4 용지 반장 정도
글씨 10포인트 정도 해가지고 A4 용지 반창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써서 이렇게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같이 이렇게 그 보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소감 정도 얘기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거 진짜 문제되는 게 있으면은 그거 정도는 이렇게 살짝 얘기해는 그런 것 정도로 하면 좋겠습니다. 아마 다음 영상에서는 뭐 특별히 지금 생각해 놓은 게 없어요. 아마 그 쉼표 찍는 방법이라든지 구두점 사용하는 방법 같은 거 정도 얘기하면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그게 가장 그 기초적인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잠깐만요. 일단 지우자. 일단 이 위에 지금 이 그 PT에 있는 거 보면 여기에 쉼표가 찍혀 있죠. 예, 여기 쉼표가 여기 이에 한데 딱 하나 찍혀 있네요. 근데 이거는 워낙 간결체로 작성되어 있는 그 문서이기 때문에 쉼표가 하나 있는 거고요. 사실은 쉼표가 훨씬 더 많아야 돼요. 그리고 이 쉼표를 기준으로 글읽기를 해야 됩니다. 이게 보통은 글 완성한 지 한번 태고하고 그다음에 여기 나눠진다는 거죠. 그 뒤에 며칠 지난 뒤에가 두 번 있나요? 요거는 별로 안 좋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태고하고 며칠 지난 뒤에 다시 한번 더 태고하는 것이 좋다. 요까지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지우는 게 좋겠네요. 만약에 교정교를 한다면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이거 만들 때 그 예시로 보여주려고 이거 일부러 넣어놓고 그다음에 실제로 영상 녹화한다고 할 때 깜빡하고 잊어먹고 그냥 지났었네요. 근데 어쨌든 며칠 지났는데 다시 한번 요런 식으로 요 쉼표가 하는 역할이 뭐였냐면은 앞에 부분과 뒤에 부분은 문단이 완전히 나눠진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시라는 거죠. 만약에 이 쉼표가 없으면은 도대체 요게 어디서 나눠지지 하면서 막 요거가 관련된 이렇게 그 어절 하나하나 떨어질 때마다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부터 여기까지 쉼표가 찍혔으니까 여기는 그냥 이게 통으로 하나 인식을 하면 되는 거예요. 뒤에는 통으로 하나 인식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거 통으로 인식한 다음에 이 안에서도 또 나눠주셨으니까 분석을 좀 더 해보긴 해야겠지만 어쨌든 이 쉼표가 하나 찍혀 있음으로 해서 이 문장을 해석하는 거는 엄청나게 그 큰 그 뭐라 그래야 되나 도움을 얻을 수 있겠죠. 편리성을 얻을 수 있겠죠. 그리고 쉼표가 찍히면은 일단 여기서 무조건 강제로 나눠지게 되잖아요. 문장이.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낱말과 여기에 있는 낱말이 연결돼 가지고 파생돼서 등장할 수 있는 그 뜻의 가능성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독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원치 않는 표현이 됐을 가능성이 줄어드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냥 원하시는 그런 거를 이렇게 만들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보내주시면은 제가 그거를 MS 워드에다가 복사해 넣고 지금 이것처럼 이렇게 그 화면을 띄운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직접 이렇게 제가 이렇게 글을 수정하면서 보여주고 뭐 그런 것 이렇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영상 끝나도록 하죠. 이거 1시간 25분이네. 네, 그럼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노리버였습니다. 안녕.